오늘은 인구 문제와 다문화 공간의 확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인구 문제 중에 하나가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현상이죠. 그래서 저출산 현황, 그 다음에 원인, 영향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봐서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2022년은 지금 0.78명이었는데 2023년은 0.72명 정도고 올해 1분기 발표에 의하면 0. 거의 6대까지도 내려왔다고 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저출산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학계 출산율이 그 정도면 OECD 중에서 국가 중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국가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내용들을 이해할 때 우리가 유소년층, 청장년층, 노년층 개념들을 계속 인구를 다룰 때 얘기했었어요. 지난 시간에도. 근데 이런 용어가 나오면 알아두면 좋은 게 생산 가능 인구, 즉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로서 청장년층에 해당되는 인구를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고령화 현상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이제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데 그 원인, 그다음 영향은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라는 용어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잘못 쓴 게 아니고 각각의 어떤 특정한 조건을 갖추면 각각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전체 인구에서 노년층, 즉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 이 숫자, 마지막 숫자를 기억하면 좀 편합니다. 7에서 14% 미만이면은 고령화 사회, 즉 14% 미만. 그 다음에 14에서 20% 미만이면 고령 사회, 그리고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14, 20% 이거를 기억하면 구분이 쉽겠죠. 그리고 지금 기대 수명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생존할까, 그게 바로 기대 수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기대 수명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노령화 지수는 지난 시간에 했었죠. 분모가 기준이 그 사이가 얼마나 노령화 되었는지는 유소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유소년 대비 얼마나 노인들이 많냐, 그래서 유소년분의 노년 곱하기 100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읽어보면 되고요.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서 인구 구조랑 노령화 지수 변화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노년층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2018년 여기 보면 우리나라 2018년에 노령층 인구 비율이 이쯤 되겠죠. 14%를 넘어가서 2020년만 하더라도 여기 인구 비율을 봐야겠죠. 인구 비율을 보니까 16% 가까이 됐죠. 그러니까 14%를 넘어서 고령 사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령화 지수 같은 경우에는 1970년만 하더라도 이 정도 7.2였어요. 유소년분의 노년 곱하기 100이. 근데 지금은 129.3, 어마어마하게 노령화 지수가 높아졌다. 즉 유소년들은 적어지고 유노년층은 비율이 적어지고 노년층 비율이 상당히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따라서 공간이 어떻게 변하냐? 당연히 정주 여건, 즉 여기 보면 정주 여건이란 말이 나오는데 정주라는 게 뭐냐면 거주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해서. 이 거주 환경이 잘 갖추어진 지역 같은 경우에 당연히 어떻게 했어? 유입 인구가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촌락, 이런 지방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정주 여건이 약화되고 됨으로 인해서 인구가 유출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현상 대책은 많이 읽어봐서 그냥 읽어보면 돼요. 그래서 다자녀 가구 우대 정책, 이 수업을 듣는 지금 친구들이 고3이잖아. 너희들도 사실 느낄 거야. 가장 크게 느끼는 게 우리 대학 갈 때도 다자녀 전형이 사실 있잖아. 근데 지금은 2명부터도 다자녀로 쳐가지고 2명 이상이면 다자녀 전형 혜택을 볼 수 있는 대학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대책 같은 경우에는 정년, 일하는 그 나이를 연장해 준다든지 임금 피크제라고 해가지고 여기 설명이 나왔어요. 즉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60대 중반에 은퇴하면 아직도 이제 한 30 몇 년을 계속 살아야 되는데 은퇴해버리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임금 피크, 즉 피크, 임금의 상한선을 피크를 딱 정해놓는 거예요. 즉 근로자 너희 일하기는 해줄게. 고용을 보장해준 대신에 일정 연령이 되면, 일정 나이가 되면 단계적으로 임금을 월급을 줄이겠다는 그런 제도예요. 줄여나가는 제도. 그래서 일을 하게 해주긴 하는데 월급을 줄인다라고 쉽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퇴를 하면 다시 또 다른 직업을 또 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직업 재교육 등을 통해서 경제활동 기회를 확대하고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금 같은 것도 강화해가지고 그 은퇴하고 나서도 이제 계속 국가에서 나온다든지 아니면 개인연금 같은 거를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정착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버 산업 육성,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머리색이 그 회색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따온 게 실버 산업이에요. 즉 노인들을 위한 산업인데 그런 것들을 많이 육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보면 2021년부터 2025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세울 정도로 이렇게 한번 그냥 쓱 보면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성재생산권 보장해가지고 이런 용어도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최근에도 2주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었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 그거를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나라 인구에 있어서 조금 새로운 변화가 외국인 이주자들이 증가하는 특징이 있죠. 크게 유형은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등이 있고 여기 보면은 최근에 어떤 그 외국인 유형들이 많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외국 국적 동포도 많고 외국인 근로자가 그동안 흐름만 보더라도 외국인 일하러 온 근로자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결혼 이민자들도 있고 유학생들도 있다. 그리고 출신 국가별로 현황을 보면 국적별로는 여기를 같이 보면 좋은데요. 중국과 한국계 포함 조선족 이런 분들이죠. 중국과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 비율이 높다. 당연히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오기가 수월하겠죠.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가 유입이 많이 됐냐? 우리나라 국내 근로자는 임금이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사업주 입장에서는 임금을 적게 주고 일을 하게 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국내 근로자 임금이 상승하다 보니까 그들을 대신할 근로자들이 필요했고, 그리고 3D 업종, 즉 기피 업종에 대해서 뭐 더티, 뭐 이런 D가 들어가는 그런 세 가지 업종에 대해서는 기피하니까 노동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부족한 노동력을 대신할 사람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유입되게 되었죠. 그래서 뭐 현황을 보면 중국,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로부터 저임금 노동력이 유입됐는데 최근에는 그런 저임금 노동력뿐만 아니고 전문직, 고임금 외국인 근로자 유입도 활발해지고 있다. 연구개발, 국제금융 측면에서. 산업별, 성별 외국인 취업자 수를 보면은 단연코 제조업 쪽에서 좀 많은 편이죠. 즉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편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쭉 보고, 그리고 국제 결혼도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고 국제 결혼도 많이 하고 있죠. 특히 어디서 농어촌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그 농어촌 지역에서 이 남성들 중에서 결혼을 못한 결혼을 이제 왜냐면 그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젊은 여성들이 이제 타 지역으로 나가고 뭐 그러다 보니까 결혼할 분들이 없어가지고 결혼 정년기가 됐는데 결혼할 여자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비가 안 맞아. 그래서 그 국제 결혼을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건수로 보면 국제 결혼 건수로는 도시가 당연히 많겠죠. 왜 도시가 인구가 많으니까. 하지만 비율로 봤을 때 결혼 비율 촌락에서 국제결혼 비율, 도시에서 국제결혼 비율을 보면은 비율로서는 촌락이 높다는 거. 또 여기 3D 업종 나왔네요. 더티, 디피컬트, 덴저러스 이렇게 사람들이 기피하는 업종. 외국인의 공간적 분포를 한번 보면 전체 외국인의 절반 이상이 보면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죠. 그리고 특히 수도권 중에서도 여기 서울, 경기, 인천, 뭐 여기 이 셋을 수도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에 많이 분포하고 특히 경기도가 여기 표만 보더라도 가장 많이 외국인이 거주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외국인 중 외국인 근로자 비율을 한번 보면은 어디에 당연히 일할 곳이 많은 곳에서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높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생산지 근로자 수요가 많은 수도권, 영남권, 수도권이나 영남권 쪽에서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청장년층 인구 유출로 노동력이 부족한 일부 촌락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선생님도 시골 출신인데 부모님은 지금 시골에 계속 사시거든요. 농촌에 들어보면 일할 사람 농사는 짓는데 일손이 부족해서 그런 일손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많이 돕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 결혼 이민자의 공간적 분포를 보면은 결혼 이민자 비율을 보면 촌락에서 높게 나타납니다. 아까 말했죠. 젊은 여성 인구가 도시로 이주함에 따라서 촌락에서 결혼 정년기의 성비 불균형이 나타난다. 남자들이 많이 청장년층의 남성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결혼할 분들이 외국에서 이렇게 같이 외국에서 온 신부들을 많이 맞이하고 있죠. 그리고 다문화 사회, 그래서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회가 우리도 어느 정도 형성되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다문화 공간으로서 이 서울 쪽이 워낙 인구도 많고 하다 보니까 동네마다 어떤 그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지 우리도 해외에 나가면 같은 민족끼리 또 살고 싶어 하잖아. 그것처럼 여기도 서울도 특정 어떤 곳은 필리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 어떤 곳은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태원 같은 경우에는 최초 이슬람 사원이 있는 서울중앙성원을 중심으로 이쪽에 이태원에 이슬람교를 믿는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 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 한번 읽어보면 되고, 안산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안산은 대표적인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이쪽에 제조업체가 많이 발달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국내 최대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이래요. 그래서 50여 개 국가 출신의 외국인들이 모여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다문화 공간이다. 그래서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노동력이 유입되니까 인력난 완화 및 경제 성장 등부터 해가지고 하지만 부정적인 내용도 많이 있겠죠. 인종차별부터 해가지고 다문화 가정 자녀도 정책 혼란부터 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냥 읽어보면 되고, 국가별 다문화 수용에 대한 인식을 보면 이렇습니다. 즉 우리나라가 일자리 기할 때는 우리나라 국민 우선을 고용해야 된다. 그 의견이 가장 많고 외국의 이주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 그것도 가장 높죠. 그래서 국가별 다문화 수용에 대한 인식에서 우리나라는 다문화 수용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인식이 좋진 않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해결적은 항상 이런 용어는 많이 배웠죠. 다문화 상대주의. 우리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 외국인들의 문화를 존중해주면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